이게 어떻게 17 남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죽었으면 버리고 와. 2019년 2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편의 글이 올라옵니다. 친구를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원이 올라온 시기가 이 사건 1심 재판이 끝나는 직후였는데 이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글을 올리게 됐던 거죠. 이번 사건은 2018년 가을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였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시거나 이제 들어보셨을 사건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무참히 짓밟은 그 범인들은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 모텔 사장 A씨가 어떤 객실로 찾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2시에 남성 2명이 체크인을 했었는데 체크아웃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분명히 사람이 들어간 걸 보긴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이상한 점은 이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살짝 들어가서 이 손님들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이제 눈에 띄는 소주병들만 대충 챙겨서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전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오전에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커튼은 쳐져 있고 방은 새카맣게 어두운 상태. 순간 이제 화가 치밀어서 이 모텔 주인이 커튼을 확 젖혔는데 이 방에 빛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웬 여성이 한 명 쓰러져 있었던 거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체크인할 때는 여성이 없었거든요. 남자 2명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딱 보고서 이 여성이 좀 술에 취해서 아직 못 깨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려고 몸에 손을 댔는데 이상하게 너무 차가웠던 거죠.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온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상의 속옷도 이제 훅이 풀려 있었고요. 옷차림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이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뒤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돼요. 일단은 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되겠죠. 현장 감식을 통해서 발견된 칫솔이 있어서 이걸 분석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원이 드러납니다. 당시 16살의 여고생 김양으로 밝혀져요. 사실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가 지금 이 모텔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부검에 들어갔는데 이 김양의 몸 안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 끝나고 뒷이야기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총 3명의 남성 DNA가 검출이 됩니다. 김양을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김양의 시신에 성범죄 흔적 이외에는 그 어떤 외상이나 뭐 뇌출혈 이런 증상들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어떤 약물을 복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이 검시관이 가슴을 압박하면서 입안에서 소량의 거품이 흘러나오긴 했다고 해요. 이 점으로 봤을 때 질식사가 의심되는 상태였죠. 대체 그날 이 모텔에 들어온 남성들이 누구였냐 CCTV를 확인을 해봐요. 모텔 CCTV를 통해서 젊은 남성 2명이 오전 2시 10분경에 함께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상했던 건 김양의 행동이었습니다. 김양이 오전 2시경에 이 모텔 밖에서 이 남성 2명과 대화를 하다가 모텔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뛰어서 CCTV 사각지대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이 모텔 사장이 체크인할 때 김양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잽싸게 몸을 피했으니까. 이 모텔 주인은 당시에 체크인을 하던 남성 2명을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상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이제 기억을 본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들고 있었던 봉지는 술과 안주로 보였었고요. 그렇게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4시 15분경에 이 2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와요. 딱 2시간만 머물다가 나온 거죠. 이게 2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성범죄 그리고 김양의 사망까지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남성들이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어딜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오전에 모텔 주인이 객실에 가서 그 소주 빈병을 챙겨왔잖아요. 이것만 해도 6병이었거든요.
셋이서 먹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이걸 또 2시간 사이에 다 먹었다 그러면 나눠 먹었어도 다들 되게 많이 취할 수 있는 양인데 둘 다 너무 멀쩡하다는 것 자체가 경찰 눈에는 너무 수상해 보였던 거죠. 그럼 그 6병을 다 누가 마셨냐는 거예요. 경찰은 사망한 김양의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의자 남성 둘의 신원이 확정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시신 발견 5시간 만인 밤 9시경에 특수강간 혐의로 각자의 집에서 체포가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범인들이 20대 초반이 아니었던 거죠.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17살 고등학생인 정군과 백군이었어요. 지금부터는 그날 이 모텔방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또 충분히 거짓으로 왜곡도 할 수 있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함께 정리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김양이 그날 잠들어서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다 놀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혐의부터 김양의 죽음까지 자신들은 그냥 같이 놀다가 집에 간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말 자체가 힘이 없어요. 경찰이 그 김양 휴대폰 메시지들 그런 기록들을 다 확인을 해보거든요. 두 사람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인데 사건 전날 오후에 김양이 이놈들 전화를 안 받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정군이 너 안 받으면 후회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페이스북 음성 메시지를 보내놓은 거예요. 백군은 끈질기게 김양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또 보냈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요. 툭 하면 김양한테 모텔로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문자 메시지로 드러냈었습니다. 김양이 이걸 계속 피했는데 결국에는 사건 전날 협박을 받고 약속 장소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날 이제 범인들이 술을 샀던 그 편의점도 이 두 사람의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범인들이 숙취해소제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에 취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술을 누가 먹었겠느냐? 6병이나 되는 소주를. 이거를 김양 혼자 다 마시도록 유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김양의 사망 원인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모텔 객실로 들어가서 게임을 한답시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술 먹는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안 마신 건 아니고 걔가 계속 져서 많이 마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게임 때문에 김양이 술을 먹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이 왜 이 시간 이후로 SNS를 동시에 탈퇴했을까요? 이것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데 왜 게시물까지 지우고 탈퇴를 했냐는 거죠. 경찰이 이 두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조사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진술이 나와요. 참 너무 충격적인데 이건 이제 친구들의 말이에요. 정군이 이제 친구랑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두고 내기를 했었대요. 끝말잇기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준 사진으로 이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본인의 그 계정 커버 사진을 바꾼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여기서 친구가 수탉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정군이 탁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못 대고 게임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걸그룹 사진으로 커버 사진을 바꿨는데 이거를 바꾸면서 친구한테 야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군이 그랬대요. 내가 다음에는 여자의 사진을 들고 올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이틀 뒤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애초에 김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게임에서 지도록 하는 어떤 상황을 연출했을 것이다. 이게 경찰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성범죄 혐의는 부인을 하잖아요.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였다라면서.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김양의 사인은 경찰의 예상대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집니다. 사망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05였어요. 보통 술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하면 0.1 내외로 나오는데 이거는 4배에 달하는 수치였던 거죠.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치사량의 술을 먹고 호흡곤란이 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김양의 사인과 검출된 DNA를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냥 코 골면서 잠에 빠져들었고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한 뒤에 그냥 모텔을 빠져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술 먹이고 우리가 성폭행한 건 맞는데 여기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만 해도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는 걸 봤다.
술 좀 먹은 걸로 죽음에 이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 두 사람이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에 대한 진실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범행 시기쯤에 이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여기서 정군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 댓글에 남겼다는 그 친구와 게임하다가 졌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이 있었죠. 한 번 더 게임하면 그때 내가 여성의 사진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그 이야기가 이제 둘 사이에 나오면서, 야, 그럼 김양을 부르자. 이렇게 모텔로 꿰어 부르기로 계획을 하고 술 먹이고 성폭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문자로 협박을 했었던 거예요. 김양은 이제 자신이 안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올 것들이 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고요. 모텔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 초성 게임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김양만 계속 걸리게 하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1시간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셨다고 해요. 술 좀 마신다는 성인들도 사실 이렇게 먹으면 엄청 취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악한데 더 충격적인 게 드러납니다. 정군과 백군 둘 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그 실제 했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모텔 밖으로 나와서 후배한테 야, 가서 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봐. 생사 확인까지 시킨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시키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김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휴대폰으로 강간 살인에 대한 형량까지 검색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이걸 왜 검색했을까요?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범행 이후 시점에 삭제했던 모든 영상과 메시지가 복원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다 발견됐음에도 이놈들이 지금 무죄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김양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의 김양을 상대로 선고문을 한 거예요. 그걸 다 영상으로 남겼던 거죠. 이런 짓을 한 게 고작 17살의 고등학생 남학생 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지 진짜 나중에 얘네들은 뉴스에서 크게 한번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영광경찰서는 정군과 백군의 혐의를 특수강간 대신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을 했고요.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끝이 안 나요. 정군이 김양을 성폭행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이제 정군을 포함한 3명이 김양에게 술을 먹게 하고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장소인데요. 여기거든요. 영광에 있는 한 병원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몰래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당시에도 김양이 거기서 뭐 스스로 빠져나왔던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거예요. 병원 관계자가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응급실까지 동행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어떻게 정군이 또다시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경찰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던 거예요. 경찰은 이래요. 출동 당시에 김양 옷이 다 입혀진 상태였다. 성폭행 정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수사를 깊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이 어느 여고생의 그냥 단순 주취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거는 경찰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정말 몰랐을까요? 이 사건 있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이전의 사건, 그러니까 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제야 경찰청장이 임무에 소홀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정군과 백군을 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 재판에 넘깁니다. 이제 읽기도 너무나 길고 어떻게 이 17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 앞에 이렇게 많은 죄목이 붙을 수 있는지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재판의 쟁점은 이들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인정 여부겠죠. 1심 재판부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죄 판결이 이 부분이에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뒤에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까 후배에게 보냈던 그 문자야말로 너무나도 그 구체적인 지시야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에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정구는 두 번째 강간이었기 때문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 그리고 백구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죠. 자, 그렇게 1심 판결 이후에 오늘 영상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김양의 친구가 이제 청원 글을 남긴 거예요. 어떤 구호 조치도 없이 죽어가던 김양의 벗은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반성의 기미 없이 후배를 시켜 김양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인들에게 엄벌이 가해져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전에 판결이 사실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1심 이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 다행히도 2심에서는 이들의 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범행 과정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고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후배에게 했던 그런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본 거예요. 이게 맞죠. 근데 어떻게 이거 같은 증거들을 놓고서 1심 재판부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이에 따라서 형량도 조금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구는 징역 9년, 백구는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이 선고됐고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도 이들의 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원심이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유족들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겠죠. 이런 쓰레기 같은 아이에게는 정말 똑같은 부모가 늘 있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범인들의 부모가 그 김양의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젊은 애들 앞길 망칠 일 뭐 있어요. 합의해 주세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게 아니면서 또 한 사람은 사망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에게 앞으로의 앞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실 여기서 유족이 모든 걸 용서하고 이들의 과거 범행을 누군가 싹 지워준다고 해도 앞날이라는 게 만들어줄 수 없는 악마들이에요. 변할까요? 그 범죄 가능성은 늘 남아있을 텐데. 자, 그리고 이 사건 굉장히 찝찝한 의혹이 하나 있다고 해요. 제가 앞서서 그 체내에서 남성 3명의 DNA가 발견됐었다. 약간 좀 감이 있으신 분들, 촉이 좀 이렇게 남다르신 분들은 이미 앞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명확하게 밝혀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도는 이야기라서 이거는 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을 해보자면 사망 이후에 시신에 남은 DNA 검사 3명이었어요. 근데 두 범인들은 사망 현장에 명확히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하나 남은 그 제3의 DNA 체내에 분명히 남아있었거든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봤을 때는 이게 시간차가 크지 않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혹이 전혀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후에 이 의문의 DNA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섣불리 단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모텔 사장이 수상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두 범인 말고 이 모텔방에 드나들 수 있었던 인물이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대에. 근데 모텔 사장 경우에는 오전 11시,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서 유일하게 김양이 있던 객실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당시 모텔 사장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는지 혹은 객실 내부의 어떤 CCTV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말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 앞으로도 피울 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던 김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그 둘과 또 다른 한 명이겠죠. 본인들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다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교도소에서 몇 년 있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변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묻힌다고 해도 앞으로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죄로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말하는 앞날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부디 그 한 번 피한 걸로 다행이다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생한 사건이에요. SBS에서 이미 한번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이 됐었고요. 저는 이 방송 내용 그리고 기사 자료와 판결문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집들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6살 황 씨가 새로 취업을 하고 또 직장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서 열게 된 작은 집들이였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황 씨의 남자친구 32세 이 씨, 그리고 황 씨의 친구인 여성 최 씨였어요. 이날 집들이가 되게 길게 이어졌어요. 새벽까지 놀다가 2시 20분? 새벽 2시 20분이 돼서 황 씨 친구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황 씨는 친구를 배웅해주기 위해서 1층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잠들어 있었고요. 그렇게 집들이가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친구 최 씨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한테 황 씨를 아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배웅도 해줬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사이에 중환자실에 가 있다? 최 씨가 집을 떠난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시간을 25일 새벽으로 좀 돌려봐야 되는데요. 김 씨가 집을 떠나고 40여 분이 지난 새벽 3시경에 119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신고자는 황 씨의 남자친구 이 씨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머리를 옮기려다가 찧었다.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구급대가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황 씨가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로 1층 로비에 엎드려 있었어요. 집도 아니고 로비였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보였고요. 심정지 상태였어요. CPR로 간신히 심장은 뛰기 시작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 소식을 접한 게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병원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왔는데 이미 딸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뇌사 상태로 3주라는 시간을 따라 나와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따라 나와요.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죠. 황 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딱 막고 서서 이 씨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었고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1층까지 이어지고 남자친구를 따라서 1층까지 내려온 황 씨가 출입구 근처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요. 황 씨가 1층 복도를 걸어가는 그 남자친구 이 씨의 뒤를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씨도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황 씨의 양팔을 잡았고요. 건물 유리벽에 몸과 머리를 10여 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요. 그 충격에 황 씨가 넘어졌고요. 벽돌 계단에 머리가 찍혀요. 그 충격으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4분 동안 바닥에 기절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이때 이 황 씨를 몸으로 눌러서 제압하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황 씨가 어떻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서야 이 씨는 황 씨를 놓아주고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황 씨는 벽에 기대서 이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좀 차렸지만 비틀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폭행이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다시 건물로 들어와요. 차 키를 두고 나간 거예요.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이제 키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생겼던 그 출입구 근처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쳐요.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 씨가 이 씨의 뺨을 때린 거예요. 이 씨는 여기에 또다시 격분을 했고요. 황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한 차례 때립니다. 이게 2차 폭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질 않아요. 이후에 이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황 씨가 또다시 이 씨를 쫓아가더니 이제 뒤통수를 또 때린 거예요. 이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황 씨를 눕혀서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립니다. 새벽에 싸우는 소리가 이제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좀 컸는지 한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모습을 봤었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고 두 사람 다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남자가 가려는 걸 여자가 잡으려는 상황이었다. 네가 왜 나를 때리고 가냐 뭐 그런 느낌.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었어요. 힘없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떨어졌을 거고 충격도 좀 컸을 겁니다. 이렇게 경찰은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씨를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때까지는 황 씨가 사망하기 이전이어서 이제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법원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가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 씨는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버젓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이후에 황 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구속 상태였어요. 황 씨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때린 건 아니고 갑자기 쓰러진 게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단번에 끊어질 때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게 또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이다.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쓰러진 딸을 끌고 다니며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해자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려 53만 명의 서명으로 이어졌고요. 마침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했었어요. 경찰은 이틀 뒤인 17일 이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해요. 다만 검찰 또한 이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유지합니다. 이건 유족 면담 그리고 법의학 자문,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정해진 내용이고요. 결국 검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유족 측 생각은 달랐어요.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던 거죠.